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과학기술원 신소재공학과 교수 홍승범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AI 신소재 영상화, 신소재 관상학 2부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원자 내 전자구름의 구조와 전자 흐름의 물성 간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이해하고 이를 밴드 다이어그램 형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메모리 소재의 구조 물성 간의 상관관계를 이해하고 정보 저장 밀도를 높일 수 있는 구조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실리콘 원자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자는 소재의 기본 단위이고 사실상 더 이상 자를 수 없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의 기술로서는 자를 수 있지만 어쨌든 이것이 가장 기본 구조임을 좀 같이 안 상태에서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는 원자핵이 있습니다. 이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전기적으로 봤을 때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그 주위에는 전자들이 각각 분포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태양계 주위를 행성들이 운동하는 것처럼 원자핵 주위에 전자들이 운동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지만 이제 양자역학 시대가 들어오면서 확률 밀도 함수로 이 전자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자의 구조는 사실 사람들이 만드는 조직 구조와 아주 흡사합니다. 그 리더가 원자핵이라고 생각하면 거기서 가장 가까운 내부 궤도에 있는 코어 전자들이 이너서클을 이루는 핵심 관계인이라고 볼 수 있고 바깥에 있는 궤도에 있는 전자들은 비핵심, 즉 주변인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기력이 거리의 좌승에 반비례하는데 거리가 멀면 멀수록 그 미치는 영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안정도를 봤을 때는 가까이 있는 전자들이 더 안정적이고 바깥에 갈수록 불안해지며 맨 바깥에 있는 원자과 궤도에 있는 원자과 전자는 조금만 자극을 줘도 이탈할 수 있는 그런 조짐을 보인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번 이탈한 전자가 가는 궤도는 저 맨 바깥에 있는 제1여기 궤도가 되겠습니다. 그 마음을 붙잡지 못하고 이 조직 저 조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여기서 전자, 즉 여기 궤도에 있는 전자와도 같은 그런 처지가 된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조직에 묶여 있지 않기 때문에 이동성이 좋아서 전자 역시 제1여기 궤도에 있는 전자들은 어디든지 다닐 수 있는 그런 전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원자 내 원자핵과 전자의 구조를 조금 다른 각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Y축은 에너지 준위, 즉 전자들이 각각의 준위에 위치했을 때 어떤 에너지를 갖고 있는가가 되겠고 X축은 원자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원자 중심으로부터 멀리 있을수록 훨씬 더 넓게 분포를 하고 또 에너지 준위가 높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높아지면 제1여기 궤도로 감으로써 요 원자핵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겠고요. 제1여기 궤도 바로 위에 이온화 수준, 즉 제로 에너지 레벨이 있는데 그걸 제로 에너지 레벨로 가면 완전히 원자핵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며 원래 원자는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기학적으로 중성, 즉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개수가 같기 때문에 아무런 전하를 띠지 않다가 맨 바깥에 있는 전자가 역이 되어서 이온화가 되면 그때는 중성이 아닌 플러스나 마이너스 차지를 띠므로써 이온이 되는 것도 이 그림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눈여겨보실 것은 에너지 준위가 에스컬레이터처럼 연속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계단형으로 각각 단계마다 양자화되어 있다는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아무 에너지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양자화된 허락된 준위만 지금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 그림을 통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선 강의에서 우리가 원자 두 개를 놓고 원자의 크기와 원자 간 거리 갖고 밀도를 예측을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이번에는 그러한 실리콘 원자를 두고 원자 간 거리, 즉 눈 사이 거리를 조정하는 것처럼 원자 간 거리를 조정했을 때 각 원자에 속해 있는 전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여주는 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X축은 실리콘 두 개 원자 사이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서로 간섭할 일이 없기 때문에 앞장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의 실리콘 원자 내에서의 준위처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먼 거리에서 에너지를 보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계단형으로 잘 정의가 되는 것을 오른쪽 끝에서 볼 수가 있고, 그런데 이 두 원자가 서로 가까워지면 이제 서로 간섭하기 시작하는데, 조직과 조직이 가까워지면 가장 불안하고 가장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네, 맞습니다. 이너 서클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우터 서클에 있고, 특히 이 조직 충성도가 가장 낮은 그런 사람들이 가장 불안할 것입니다. 이게 조직이 합쳐지면 나는 혹시 갈 데가 없는 게 아닌가? 예, 그래서 소재도 마찬가지로 두 개의 원자가 가까워지면 가장 멀리 있는 전자들이 동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으로 가면 잘 정의된 층이 이렇게 분리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위로 올라가고 하나는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서열을 정할 때 두 조직이 하나로 되면 같은 서열도 서열이 바뀌는 것처럼 전자의 에너지 준위도 저렇게 분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것이 이제 여러 개의 실리콘 원자들이 모이게 되면 여러 조직이 모이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 분리된 계층이 촘촘히 쌓여서 저런 밴드, 즉 D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양자화되어 있지 않고 연속적인 어떤 에너지 준위가 된 것처럼 보이게 되고요. 어느 정도 가까워지면 위에 있는 에너지 준위와 아래에 있는 에너지 준위가 연속으로 바뀌는 구간이 생깁니다. 하이브리다이제이션, 혼성화라고 하는데, 그런 혼성화 구간을 거쳐서 다시 원자가 밴드와 그 다음에 여기 밴드, 전도 밴드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고, 거기가 가장 안정한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리콘 원자가 가장 안정하게 그 실리콘 소재를 만들었을 때 갖는 위치에서 에너지 준위를 보면 빨간 선에 걸쳐 있는 저와 같은 분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중간 껍데기나 안쪽 껍데기에 있는 에너지 준위들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즉, 바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상관없이 우리는 이너 서클에서 우리만의 조직으로 에너지 준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러한 실리콘 원자의 거리만으로도 구조를 바꿀 수가 있고, 그 구조를 바꿈에 따라서 성격이, 즉 물성이 바뀌는 것을 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여기선 어떤 물성을 이해할 것이냐면, 이러한 소재 내에서 아까 말씀드린 여기 궤도에 있는 전자들이 얼마나 자유롭게 소재 내를 이동할 수 있을 거냐, 이러한 물성, 즉 전기전도도 물성을 한번 생각을 해볼 겁니다. 또 하나는 내가 전기장을 가했을 때 여기 된 전자 말고 그 안에 구속된 전자들이 어떻게 이동을 해서 분극이라는 것을 만들 것이냐도 함께 공부를 할 텐데, 지금 너무 많은 것을 말씀드리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현재는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들이 여기 되어서 움직였을 때 얼마나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가, 그런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성격이 그 실리콘과 실리콘의 거리의 어떤 함수인가, 이것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그 복잡한 에너지 준위 다이어그램 중에서도 맨 위에 있는 전자들만 뽑아서 저희들이 밴드 다이어그램이라는 것을 만드는데, 원자가 밴드는 구속된 전자 중에 제일 끝에 있는 것이고, 그 구속을 벗어나서 자유로운 영혼이 되면 전도대로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저기 이제 보이는 페르미 준위는
이 원자에 속한 전자들이 갖고 있는 어떤 에너지라고 그냥 손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가 올라가면, 즉 원자가 흥분을 하면, 그러면 전도대에다가 전자를 역이시킬 수 있어서 더 잘 전도가 되고, 원자가 차분해지면, 즉 페르미 전위가 내려가면 전도대에 전자들을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전도가 일어나지 않는, 즉 절연체에 가까운 물성을 갖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상의 어떤 전선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 직사각형 모양의 전선인데, 이 전선은 이제 실제 공간상에서 지금 그린 것이 아니라 각 공간에 있는 원자 내에서 전자들이 느끼는 밴드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펼쳐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돼서 자유로운 영혼이 되면 이제 움직일 수가 있는데요. 이 원자에서 저 원자로 움직일 수 있는데, 이 움직이는 데는 항상 동기부여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뭔가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두 가지 힘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기장을 가해서 전기 에너지가 동력이 되는 그런 힘이 있고, 또 하나는 열 에너지, 즉 이미 지금 우리가 상온에서 살고 있는데, 이 상온에서 살고 있다는 건 이미 여기에 이제 열 에너지가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열 에너지의 특징은 무작위하기 때문에 사실 방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저기 막 움직이게 됩니다. 전자가 여기저기 움직이게 되는데 방향성 없이, 거기에 방향성을 주는 것은 내가 전기장을 가하면 이제 방향성을 주죠. 그래서 무작위로 가면서 천천히 오른쪽으로 이제 직선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작위 운동은 굉장히 빨라서 저희 보시는 바와 같이 10의 5승 미터 퍼 섹으로 움직이고, 직선 운동은 매우 느려서 10의 마이너스 4승 미터 퍼 섹, 한 10의 9승 정도 차이로 속도가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결국 가게 하는 것은 직선 운동 쪽이기 때문에 천천히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압을 가하면 바로 전류가 흐르는 것 같은데 저렇게 천천히 가는데 왜 이렇게 빨리 반응이 오냐? 네, 그것은 전자들이 쭉 일렬로 서 있는 상태에서, 마치 비둘기가 전선에 서 있는 상태에서 한쪽에서 밀면 한꺼번에 밀리면서 맨 끝에 있는 것이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천천히 움직여도 꽉 차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반응이 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전도대 밑에 원래는 허락되지 않는 구간의 에너지 준위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 경우는 결함이나 혹은 다른 원자들이 만든 에너지 준위로 인해서 트랩, 즉 함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가 운동을 하다가 그런 트랩에 갇히게 되면, 그러면 저항이 커집니다. 즉 전도가 덜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에서 각각의 밴드가 어떻게 생겼느냐, 그리고 페르미 에너지가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혹시 트랩이 있는가, 그러한 구조 요소들이 얼마나 전자들이 잘 흐를 수 있는가 하는 물성을 결정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원자 내에서 가장 바깥에 있던 전자들의 행동, 또 물성, 성격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했고요. 이제는 그 내부, 이너서클에 있는 전자들은 사실 바깥에 어떤 일이 생겨도 조직을 떠나지 않고 조직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키고는 있지만 바깥에 어떤 변화가 오면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 움직임은 떠나는 움직임이 아니라 살짝 재정렬하는 그런 움직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원자 핵을 중심으로 코어, 또 중간 껍데기까지 있는 전자 구름들은 타원 형태로 움직이면서 자기의 중심, 즉 무게중심을 이격을 시켜서 마이너스와 플러스의 무게중심이 다르게 만들어집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 자석처럼 북극, 남극처럼 생기는 것처럼 플러스극, 마이너스극가 생겨서 이 분극으로부터 전기장을 뿜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기장을 뿜어냄으로써 외부 전기장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런 성분이 생기죠. 요거를 우린 분극이라고 하고, 이런 분극은 향후에 메모리가 전화를 통해서 정보를 저장할 때 저장하는 메커니즘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같은 부피의 많은 전화를 우리가 저장할 수 있으려면 이 분극이 커야 더 많은 전화를 저장할 수 있고, 따라서
메모리 정보 저장 밀도를 높이려면 더더욱 큰 분극을 가질 수 있는 원자 구조, 또 소재 구조를 찾아야 된다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삼천포로 한번 빠져보겠습니다. 아까 계속 소재의 구조를 말씀드렸고, 얼마나 전자가 잘 흐를 수 있는가 말씀드렸고, 얼마나 원자 핵과 그 주변에 있는 전자구름들이 잘 이격이 돼서 분극을 만들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도대체 이런 걸 우리가 왜 알아야 될까요? 메모리 소자 또 로직 소자를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정보를 저장한다 혹은 정보의 신호를 증폭한다, 그건 어떤 관련이 있고 왜 우리는 메모리를 만들 때 트랜지스터라는 증폭기를 항상 쓸까 하는 질문들이 마구마구 섞여서 헷갈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기 위해서 우선 모든 스위치, 즉 우리가 집에서 켜고 끄는 전구 스위치를 포함한 모든 스위치는 증폭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설명해 드리고, 이런 증폭기가 있으면 그를 통해서 정보 저장 기능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논리의 순서대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이해하기 쉬운 거는 수조 탱크에 물을 좀 가득 담아 놓고 댐처럼 수문을 하나 만들고 그 수문과 연결된 그 지렛대로 컵받침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빗방울이 떨어졌을 때마다 이 수문이 열리면, 그러면 빗방울 하나당 수문에서 열려서 흐르는 물줄기 하나, 이렇게 대응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위에 그래프를 보시면 입력 신호가 빗방울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굉장히 작은 신호죠. 그런데 이 작은 신호가 수문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출력 신호, 즉 배수량을 한번 보시면 아주 크게 증폭되어서 그 신호가 나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서 증폭되는 것은 빗방울 자체가 증폭이 되는 게 아니라, 작은 빗방울이 큰 빗방울이 되는 게 아니라 빗방울이 떨어지고 안 떨어지는 신호가 크게 증폭이 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노래방에서 노래할 때 마이크가 내 목소리를 증폭시키는 것은 이미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스피커가 있는데 그 스피커의 높낮이를 제 목소리가 스위치 역할을 해서 켰다 껐다 하면서 증폭시키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즉, 두 개의 에너지 흐름이 스위치를 통해서 연결이 돼 있으면 그 스위치는 증폭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런 증폭기가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메모리 소자에다가 저장한 작은 전하량, 굉장히 미세한 전하량도 크게 증폭을 시켜서 이게 0인지 1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메모리 소자와 증폭기는 관련성이 굉장히 큰 것이죠. 그리고 밀도가 크면 클수록 우리가 담을 수 있는 전하량은 작기 때문에 방 크기가 작겠죠. 마치 아파트에 많은 사람을 넣으려면 평수를 줄여야 되는 것처럼 메모리도 면적을 줄여서 전하를 조금씩 밖에 저장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신호가 작겠죠. 그 신호를 잘 증폭시킬 수 있어야만 고밀도 정보 저장 소자를 개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증폭기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트랜지스터도 그 용어가 소스, 드레인, 게이트입니다. 소스는 아까 수조에 있는 물이고요. 드레인은 사실 배수구고 게이트는 수문이 되겠죠. 같은 용어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처음 트랜지스터는 AT&T 벨랩에서 게르마늄 결정을 저렇게 조악하게 기계적으로 붙이고 스프링이 있죠. 옆에 이제 양쪽에 철사를 해서 눈에도 보이는 그런 큰 소자이고 증폭 역할을 했지만, 이제 50년, 60년이 지나서 현대에 와서는 원자간역 현미경에는 아주 작은 것까지 볼 수 있는 현미경 탐침 끝에다가 소스 드레인 게이트를 만들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작은 전하들을 매핑할 수 있는 시대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얘기하는 그러한 메모리 소자, 또 원자를 볼 수 있는 현미경에 이르기까지 보시는 그런 그 실리콘 소재, 또 소자들이 다양한 방면에 임팩트를 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현재 USB 드라이브나 혹은
solid state drive, 즉 하드디스크가 지금 자성 드라이브에서 실리콘 드라이브로 바뀌고 있고 거의 다 바뀌었는데 거기 안에 들어가는 핵심 소자가 바로 낸드 플래시가 되겠습니다. 그 낸드 플래시의 초기 버전은 저렇게 플로팅 게이트 트랜지스터라고 볼 수가 있고 위에 이제 컨트롤 게이트, 중간에 플로팅 게이트, 왼쪽에 소스, 오른쪽에 드레인. 그리고 저 게이트가 하는 역할은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가는 흐름을 제어하는 게 되겠죠. 근데 제어하는 건 어떤 식으로 제어하느냐? 컨트롤 게이트를 통해서 입장한 전자들이 플로팅 게이트에 머물고 있느냐, 아니면 플로팅 게이트에는 머물러 있는 전자들을 빼냈느냐에 따라서 잘 흐르고 잘 못 흐르고, 요걸 통해서 이게 0인지 1인지 알면서 또 증폭까지 시켜주는 그런 소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보 저장의 단위인 비트를 우리가 이런 소자에다가 넣는구나.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밀도를 높이려면 N소스와 N드레인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이제 두 개를 눈이라고 생각하면 역시 미간이죠. 미간이 가까운 게 밀도가 높을까요? 넓은 게 밀도가 높을까요? 요건 이미 전장에서 저희가 원자 두 개 간의 거리를 얘기하면서 부피를 얘기했었죠. 당연히 두 개 사이 거리가 짧은 게 밀도가 높아집니다. 부피가 작아지기 때문이죠. 따라서 저런 구조 내에서 어떻게 하면 소스와 드레인 간의 거리를 좁히면서도 아까 했던 기능, 즉 전자를 넣었다 뺐다 했을 때 효과적으로 0과 1을 잘 저장할 수 있으며 빨리빨리 쓰고 읽을 수 있는지, 이러한 질문들이 이 구조와 관련해서 저희가 메모리 설계할 때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같은 그러한 트랜지스터를 만들어도 만약 그 트랜지스터를 도와주는 그러한 소자들이 많이 필요한 경우라면, 그러면 아무리 작게 만들었어도 실제 부피는 커지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것이 피처 사이즈 F, 그리고 F 스퀘어. F 스퀘어가 도대체 몇 개 필요하냐, 한 단위의 정보를 기록하고 재생하는데 몇 개 필요하냐가 또 하나의 밀도를 정해주는 그러한 구조 팩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자 내에 있는 작은 구조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자들이 서로 어떤 동네를 만들었을 때 그 동네의 구조는 또 어떤가를 보는 것이 또 밀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질문이 되겠죠. 그래서 원 트랜지스터 플래시였을 땐 4F 스퀘어, 그런데 그 플래시에다 멀티빗을 했을 땐 2F 스퀘어, 또 트랜지스터 말고 커패시터나 레지스터를 썼을 때는 뭐 8F 스퀘어, 이렇게 이제 그 디자인 룰이 생기는 건데, 그러한 디자인에 따라서 밀도가 달라짐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지금 서울과 미국 시카고 근교에 있는 대리현 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인구 밀도가 서울은 1마일 제곱당 44,000명이 넘고 있는데 대리현은 3,000명, 즉 오도 하나가 작습니다. 그러면 그 작은 사람들이 모여 살 때는 사실 고층 빌딩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주택이 굉장히 평평하고요. 서울은 밀집된 데에 많은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2차원적인 삶이 아닌 3차원적 삶, 즉 고층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 전략은 메모리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서 2차원에서만 우리가 설계했던 메모리를 보시는 것 같이 플로팅 게이트 낸드 플래시에서 charge trap flash 2차원, charge trap flash 3차원, 그리고 이제 3차원 V-NAND, vertical NAND, 또 gate around, 뭐 여러 미래형 그런 플래시들이 나오는데 아마 광고에서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128단, 256단, 이게 다 층수죠. 그렇게 층수를 늘려야만 같은 면적에 더 많은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 그럼 그렇게 층수를 늘릴 수 있으려면 소재 구조를 어떻게 설계해야 되는가, 그러한 고민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고, 그러한 고민과 연구를 통해서 점점 더 정보 저장 밀도가 커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약을 하겠습니다. 1부, 2부를 요약을 하자면, 소재 관상학이란 소재의 구조와 모양이 소재의 물성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모리 소재의 구조 물성 간의 상관관계를 이해를 해야
정보 저장 밀도 및 신개념의 어떤 메모리나 로직 소자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퀴즈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실리콘 원자 핵에서 가장 먼 전자는 1번, 코어 전자, 2번, 원자가 전자, 3번, 중간 껍데기 전자, 4번, 제1여기궤도 전자. 네, 4번 제1여기궤도 전자가 가장 멀고도 이미 그 상태가 되면 원자핵의 영향권에서 벗어난 게 되겠죠. 2번 OX 문제입니다. 메모리의 저장 밀도를 높이려면 3차원에서 2차원 구조로 바꿔서 설계해야 한다. 네, 틀렸죠? 거꾸로 얘기했습니다. 2차원 구조에서 3차원 구조로 전환해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